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은 모처럼 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길을 해보자고 합니다. 주제는 이제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인데, 그러기 전에 제 개인의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1940년도 초에 태어나가지고 60년까지는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60년에 대학에 와서 60년대는 대학 4년하고 공군장교 소위노로 4년 반, 그러니까 8년 반을 학교와 군대를 마쳤고, 나머지 60년대 후반기에는 삼성기업 반대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당시 제가 당시에 꽤 유명했던 월간 사상계 편집부장 하면서 장준하 선생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삼성기업 범투의 유일한 부대변인으로 활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 들어서서는 그 삼성기업 반대 운동에서 우리 선전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인연을 쌓게 됐던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과 교우를 하던 과정에서 제가 야당에 입당하게 됐고, 당시에는 뭐 김영삼, 김대중 의원뿐만 아니라 윤길정 의원, 김철 의원, 김철은 요새 그 김한길 의원의 선친대입니다. 그리고 송원영 야당 대변인,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1971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공보비서를 해서 대통령 선거에 가담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보안사에 가서 많이 얻어 터지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이제 세상을 떠난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김상현 의원 선배하고 제가 아주 이태원의 보안사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1972년에 어찌어찌 해서 유학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1972년 8월경에 미국을 가서 1987년 말까지 약 15년 한 3개월 동안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유펜 대학 다녔고, 그리고 신문도 한 11년 만들었고, 특히 한민통을 통합해서 확대한 민통연합의 부의장 그리고 의장,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한국 민주화 운동에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김영욱 회고록이라는 소위 밀리언셀러를 써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인쇄도 많이 받고 돌아와서 그거 가지고 생활도 유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9년 11월 6일부터 13일인가요? 당시 재선 의원 되기 직전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밀사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해서 갔다 온 후에 보고에서 아마 대통령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제가 떠나기 전의 태도와 돌아온 후의 태도가 많이 바꿔주셨어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김일성 주석의 동상에 참배를 하는 것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훈령을 받았는데, 북한에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왜 우리 위대한 지도자에게 참배를 안 하느냐. 그래서 제 이유인 즉슨 우리가 정식 국교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자기들은 남조선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 참배를 했을 경우에 조선중앙통신이 막 돌려가지고 그냥 남한에다가 막 이걸 뿌리고 어쩌고 하면 우리 국민의 여론에 문제가 많이 있다. 어떻게 갑작스럽게 뭐 절차도 없이 가서 그냥 참배하고 그러느냐.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그러나 만약에 저 일을 하는데 불편하다면
노동신문에 인터뷰 같은 건 응해도 좋은데 하여간 조선중앙통신에서 카메라를 돌리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라. 그렇게 훈령을 받고 갔는데 그거 안 한다고 자꾸 불평을 막 하고 해서 나중에 좀 그렇다면 좀 뭐 그만두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절이라는 것은 특사라는 걸 좀 뻗어야 돼요. 응?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큰 소리를 꽝꽝 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물어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청와대 가서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받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주 달라졌어요.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적당하게 그냥 타협을 하고 그러지 끝까지 그걸 반대해갖고 그냥 뭐 어쩌고 이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이가 좀 나빠졌어요. 나빠졌는데 여러분이 실감이 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대중 선생을 60년대 초에도 알았습니다. 당시에 민통운동이라고 해서 저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분점에서 이런 걸 벌렸던 민통운동이 아주 심하게 있었는데 그때 그 선배였던 뭐 이영일 전 의원이나 뭐 유은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따라서 동교동의 그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 의원에게 가서 인사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인연이 많이 터져 있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71년 대통령 선거 때인데 그래서 71년 그러니까 70년대부터 99년 말까지 만 30년을 김대중 선생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2년 미국으로 유학생 떠날 때 72년 그 말에 유신이 발표돼 가지고 또 그 양반이 워싱턴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늦은 밤에 가을밤 늦은 밤에 겨울 초겨울이죠. 저를 불러내 가지고 나 이거 망명 왔네. 나 여기서 뭐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72년 말에 왔던 망명 그리고 그다음에 80년에 그 전두환 군사 혁명 때문에 또 사형 선고 받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0년에서 82년까지 777일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김대중 망명을 미국에서 제가 수발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수발했겠지만 제가 주역을 한 것은 뭐 크게 자랑할 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 양반이 1923년 돼지띠인데 제 큰 형님이 돼지띠예요. 일찍 돌아가서 제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해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하도 많이 끌려다니고 그냥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 선생을 큰 형님처럼 생각합니다. 허물없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돌아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막 화를 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한두 번 제가 공석성에 나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북한에 가서 굉장한 대접을 받았는데 굉장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김대중의 분신 정도를 대접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 볼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요? 하고 묻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보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잘 탐색하고 보고 왔는데 평안남도 순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듣기로는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순천 지역구를 이용해갖고 우리 자매결혼 맺자 그런 얘기를 가기 전부터 얘기를 꾸준히 했는데 가자마자 거기를 가자고 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요새 군사시설이고 뭐 특수한 뭐 경계령에 발동해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가 뭐가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평안남도 순천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아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 짐작은 했죠. 그리고 뭐 묘양산에 가서 향산 호텔도 물고 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소위 북한 주민 그들이 말해서 인민의 삶이 피폐하기 짝이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그 남조선에서 뭘 좀 세게 밀어줘야만 깔짝깔짝하고 뭐 500원만 불, 1000만 불 이래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래서 가시면 좀 세게 한꺼번에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중요한 정치적 뇌관에 있구나 하고 저 생각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대통령이 맨날 몇 시에 청와대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딱 시간 마치 들어가니까 문이 착 열리고 그 본관에 앞에 차 내리고 의전비서관이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단독 보고를 했어요. 단독 보고를 했는데 그 단독 보고를 하기 전에 며칠 전에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임동원 선배가 대통령 만나기 전에 자기 사전에 좀 만나자. 그래서 롯데호텔 지하 2층의 이태리 식당에서 만났어요. 점심을 했는데 뭘 잔뜩 써왔더라고요. 그냥 그 양반이 굉장히 치밀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가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당시에는 우리나라 방공 노선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저에게는 비춰졌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자신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거저거 설명을 쭉 드리고 중요한 문제 몇 개는 나중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 그리고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흔히 주군을 모시는 사람들의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선생님 북한에 갔다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뭘 놀랐을게요? 선생님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던가?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다 좋아하죠. 얼마나 그러던가. 아니, 김구 선생은 뺨칠 정도로 굉장한, 명성과, 호감을 가지고 있어.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선생님 덕분에 굉장히 대접을 받아서,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와 얼마나 가깝건 안 가깝건 그건 떠나서, 그 양반들은 남한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근처에서 김경재가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두세 명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민 가수라는 사람이 거의 24시간 아니지만 거의 저를 수행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제가 수행원 두 사람에게, 너 조심해. 니들 큰일 나. 그리고 엄포를 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마다 둘이가 다 좀 물려간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에서 살고 하나는 여기서 목사 노릇 하는데 그 후에 저하고는 관계를 딱 끊고 삽니다. 간신히 제가 한 1, 2년 전에 그 양반을 찾았어요. 찾아서 이 목사 요새 뭐 하시오? 그러니까 우물우물 하면서 북한 돕기 운동 그런 데 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삶이니까 제가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이제 공천에도 요새 유행하는 공천에서도 피해를 많이 받고 민주당 주류에서 떨궈져 나와서 정치적 위랑화가 됐죠. 그래서 2004년 이후에 한 7, 8년 동안을 고난을 겪다가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문재인한테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건 여론조사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각 유권자에게 대입해 보면 대충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도에 17%, 17% 충청도 유권자에 너무 몇 명 나오고 경기도 이렇게 버텨보면 대충 그 추세를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쪽에서 저하고 한광호 의원 그리고 한화갑 의원 세 사람을 아마 우파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영입 경쟁을 벌여서 우리 셋이가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결정적으로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 그래도 한 150만 표 정도 차이가 진다고 생각하는 그 형국을 전세를 바꿨다 하고도 고맙게 얘기해 줘서 그것도 은근히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걸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발언이 너무 친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뭐 저 NLL도 그냥 폐쇄해서 북한의 어선이 와서 거기 와서 전부 어로 작업을 하겠고, 그리고 뭐 자기가 무슨 대통령 되면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할 텐데 북한의 김정은이를 초청하겠다. 아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조건 초청하면 어떡합니까? 남한에 좌익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모아서 막 김정은 만세 부르고 어쩌면 이 판이 뒤집어질 것 같단 말이야. 이것만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가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 촛불혁명 해가지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후보가 돼가지고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나는 그동안 옥고도 치렀고 문재인 지하에서 재판에도 많이 끌려다녔고 노무현 명예훼손했다고 유죄 판결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앞으로도 얘기할 겁니다. 2020년 국민대회를 광화문에서 벌였는데, 그 바로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벌였던데, 그때 제가 대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시위했다고 집시법위원으로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제가 1심에서는 징역 6월인가 8월인가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아마 다음 달 3월 달에 2심 시작할 겁니다. 그 할 일 없는 그 정치적 탄압으로 지금도 재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만한 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정광훈을 만나느냐. 2016년인가요? 아마 6년일까요? 6년에 정홍원 전 총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도 하시고 그런 분. 저하고 또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경상남도 진주 출신인데 진주 사법 나오시고 사법시험에 되신 분인데, 그 양반이 검사가 돼가지고 최초로 그 임지가 전라남도 순천이었어요. 바로 그 강 건너편이야. 그래서 순천에 대한 인상이 참 좋아. 그래서 우리가 또래가 비슷하고 해서 가끔 그냥 개인적인 세교가 있습니다. 고향시에 장어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 요새는 뭐 거래가 왕래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양반이 한번 전화 갔다 와서 김 총재, 저를 뭐 좋게 말해서 김 의원 하자고 뭐 자유총연맹 뭐 했다고 총재하고 그렇게 높여 불러줍니다. 그 총재가 총리보다도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저 황교안 총리 아시죠? 그거 잘 알죠? 옛날 내가 만난 적도 있고 한데, 그 양반이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같이 셋이 밥 좀 먹으면 어떨까요? 좋죠. 그래서 그 전에 공식적으로 그냥 황교안 총리하고 그냥 악수만 하고 지나가던 차에 처음으로 정홍원과 셋이 3자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 총리가 앞으로 큰 대망을 가지는데 잘 지도 편달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하고 이제 겸손을 부리면서 그래가지고 즐겁게 보냈고, 그 후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황교안 전 총리하고 단독으로 회동을 한두 차례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양반이 지향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에 약간의 틈새가 좀 있어요. 그래서 틈새 있는 거 내가 비판할 것도 없고, 내가 적당히 참여하는데 좀 한도를 주면 된다 하는 입장에서 특별하게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거의 언제지? 2019년 황교안 총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어요. 찾아봐, 맞을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 헌정회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서 동료 전 의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간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황교안 총리의 보좌관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총리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지금 지금부터 한 2시간 후에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또 꼭 연락드리라고 해서 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주변을 정리하고 차 타고 이제 그때만 제가 운전하는 녀석이 어디 가버려서 제가 차를 몰고 막 꼬불꼬불 가서 어디다 적당히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없어 아무도 그 분수대에 있는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있는데 아까 그 전화 걸었던 보좌관 녀석이 아니 명에서 아니 황 총리 어디 있어? 그러고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안에 들어가다니 왜? 그랬더니 여기서 저 데모를 하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와서 여기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수처에 밀려서 저리 갔대. 그래서 이 사람이 데모를 해볼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경찰이 나가라면 옮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그 찻집 있죠? 찻집에 들어가서 아니 황 총리 단식한데 여기서 단식하는 거예요. 뭐 경찰이 여보시오 거기 앉아 있다가 경찰이 끌어내면 끌어나는 좀 억지 신용이라도 좀 부리고 해야지 이게 뭐예요? 단식합시다. 그래서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손을 잡는데 황 총리가 손이 아주 덕성스럽게 살이 많이 붙고 저하고 좀 달라 손님.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부상이구나. 좋은 상이구나 이런 느꼈어요. 그래서 끌고 나왔어요. 나가서 분수대 앞에 가서 이제 요 자리 좀 깔아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온 사람이 오는데 목소리가 독특한 사람인데 정광훈 목사야. 내가 그때 처음 모태에서 털나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뭐 그런데 간만에 보니까 이 양반이 그 바닥은 자기 그냥 전용 구역으로 막 그때 아마 그쪽에서 천막 치고 무슨 농산 같은 걸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문수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황관을 안 치고 그 앉으라고 하니까 자기도 옆에 덜썩 앉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리저리 할 수도 없고 난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황 총리들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를 시작해. 한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주역은 황교안이거든. 그래 자기가 나서면 안 되니까 내가 여보시오 좀 짧게 하세요. 누가 날 때려? 이거 쓱 보더니 간단하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쭉 보더니 한 1, 2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 끝나니까 황 총리도 나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황 총리를 얘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정광훈 목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그때 8일간인가 아주 생사를 걸고 단식했습니다. 그 가짜 단식이 아닙니다. 마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목숨 위태위태해서 내가 좀 불안하고 말이죠.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저쪽에 밑에 김문수가 뭘 하고 있다고 해서 김문수 의원이 김문수는 저하고 넓게 잡아서 경주김씨 어디 은영김씨인가 근데 우리가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형님 동생 많이 하고 또 김문수 의원의 부인이 제 고향 순천 여고 출신이에요. 그 운동권을 하다가 둘이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각별합니다. 김문수가 한다 해서 갔죠. 형님 어디 있어? 그래서 김문수에 잡혀가고 유튜브에서 제가 인터뷰를 몇십 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고한다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다음에 김문수가 며칠 후에 형님 광화문에 와서 연설 좀 하시오. 무슨 연설? 그 연설이야 당신하고 정광훈 목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목사님이 말이야. 자기가 말에 의하면 내가 옛날 민주당 쪽에서 딱 잡아올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김경재 의원만 잡아왔으면 참 좋겠다 그러더라고. 아주 욕심나는데 모셔오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칭찬하면 기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내가 가겠노라.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 접근을 못 하겠어.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수행비서가 이렇게 몸으로 밀어도 해치지를 못할 만큼 굉장했습니다. 그때 기세가.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죠. 야, 김 의원, 나 지금 이쪽 보이냐? 저기서 이렇게 하고. 근데 내가 도저히 접근이 안 된다. 형님이 빨리 오셔야지, 어쩌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못하고 그 다음 주에는 좀 빨리 가서 제가 이제 광화문 연설을 수십 번 했어요. 그동안은 이제 정광훈하고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여러분도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마이크 성능이 좋은 데서 저 청와대를 향해서 적어도 뒤에도 있지만 앞에가 있는 사람이 적어도 10만, 20만 대는 꽝 그 청중원에서 사자오를 할 때 그 나무로서의 쾌감이 상당합니다. 속이 후련하고. 그래서 정광훈하고 대단히 친해졌어요.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9년이고 20년 8월 15일 날 광화문 대회를 할 때 제가 그래서 대회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대회장을 하면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는데 전 목사도 그때 다른 걸로 좀 재판에 계리 죽이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자기가 맡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국민혁명 의장 대행 뭐 이래가지고 제가 가서 광화문에 이제 메인 스피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목사 바로 직전하거나 바로 직후에 하거나. 그래서 저도 사명감에 불타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2022년 대선을 맞이해서 우리 그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국민혁명당에서도 후보 경선 대회가 벌어졌는데 기억하기로는 그 이영규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 삼성 변호사 했던 아주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뭐 고영일 변호사, 그리고 구본춘이라고 저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에서 한 사람, 저 이렇게 4시, 5시인가 4시인가 한 사람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래가지고 경선을 했는데 뭐 부산, 대전, 뭐 광주, 뭐 춘천 다 했습니다. 응? 그래서 적어도 당시에 그 토론의 양과 질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다른 뭐 더불어민주당 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할 만큼 진지하게 국정 토론해서 제가 압도적으로 됐어요. 심지어 제 재판을 맡고 있었던 구조화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부산 갔다 오면서 의원님 뭐 표가 압도적으로 나와서 농담 같습니다만 서울 대회에서는 참고를 안 해도 이길 수 있을 정도 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은근히 천만에 그럴 리가 있는가 하면서도 은근히 좀 즐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에 불탔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망명 16년 동안에 전 세계를 곳곳이 많이 봤습니다. 고독하고 위험스럽고 KCI의 그 감시에서 항상 시달리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때로는 죽음의 고비도 넘고 그렇지만은 전 세계를 많이 보고 소위 말해서 6.1준의 서유 교문록 스타일로 세계를 많이 봐서 이런 것을 한국에 가서 하면 참 좋겠구나. 그런 문물에 대한 교문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또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 나름의 어떤 그 정치적 이상과 아주 비전 그런 것을 상당히 착실하게 준비했다고 내심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게 안 되는 기라. 우선 돈이 없고 조직을 하기에 너무 시간이 내가 너무 많이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초선 재선 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냥 강남 갑군이 뭐 종론이 이런데 뭐 친구놈들 후배놈들이 막 그리 밀어가지고 정신없이 갔다가 2번 꽝꽝 실패를 했죠. 실패했는데 종로에서는 뭐 유감스럽게 부정선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궐선거에서 충분히 재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찬스를 놓쳤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가지고 3번째 트라이에서 제가 전국 최다 득표를 받았습니다. 90.6%인 걸 받았습니다. 뭐 선거도 아니죠. 뭐 열에 9명 이상이 저를 찍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신임도 공공성을 가지고 북한에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와서 그냥 꽈라랑 하고 DJ한테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제 정치적 망명이 시작됐어요.
제가 72년부터 87년 말까지 16년 가까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정치적 망명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이 국내 안에서 또 다른 정치적 유랑과 망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광화문 광장에서 그 청중을 보면서 내가 이 청중을 이용해서 내 뜻을 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행스럽게 정광훈 목사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양반이 어느 날 윤석열하고 딜을 하자는 거야. 에? 아니 무슨 딜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당시에 마침 그 국민을 위한 선택인가에서 서경석 목사와 뭐 차 누군가 정 누군가 하는 그 사무총장 하는 목사 두 사람이 꾸준히 여론조사를 주일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거 들어봐요. 제 1차. 이게 2021년 11월 8일부터 14일 동안에 한 거예요. 1차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0이에요. 0. 그리고 쭉 윤석열 93%. 그리고 안철수가 7%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제 윤석열 쪽이 압도적으로 장기표도 있고 김동연도 있고 이건계도 있고 그다음에 2차가 21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했는데 제가 11%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표가 윤석열 쪽에서 좀 깎여서 윤석열 74%, 안철수 11%, 김동연 5%. 그리고 또 3차. 3차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 건데 제가 11에서 13 올라가고 그리고 뭐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87 올라가고 안철수가 그냥 들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가 20%가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이는 70%. 그다음에 21년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가 제가 41%가 올라갔어요. 그냥 윤석열이 긴장했죠. 윤석열이 47% 아닙니까? 안철수는 이미 그냥 6% 빠졌고, 그래서 그때, 윤석열 측에서 세 사람의 협상단이 왔어요, 저에게.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 보세요. 제가 47로 윤석열 역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했죠. 그리고 손학규 5%,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 5%, 아예 안철수는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잠깐 수도하고 그래서 그때 이 국민의 선택은 자유우파 단일 후보라는 캠페인을 벌린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우리 단일 후보 만듭시다. 그래서 조건이 뭡니까? 그래서 나는 한 3번쯤 공개 토론을 하고 나머지 여론조사로 합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는 제가 그 박사요. 왜냐하면 옛날 노무현과 정몽준 여론조사 할 때 단일화 후보 뽑을 때 그 방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공정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여론조사 이쪽은 다른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붙여가지고 그 여론조사에서 무슨 경우의 수에 맞게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이해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69로 올라버렸어요. 윤석열이 25가 됐어요. 그러니까 긴장됐어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 안 해도 줬어. 그리고 그냥 토론 안 해도 줬어.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합시다. 근데 여론조사 질 것 같거든. 그런데 제가 그때 조금 전략상으로 실수한 것은 그 사람들은 제가 여론조사만 해도 김경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어간에 정광훈 목사가 저를 보자고 하더니 윤석열 쪽에서
믿거나 말거나 6자리 장관직을 주겠다고 하니까 타협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어차피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긴 해야 하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밑에서 장관을 할 군번은 아니요. 안 하면 안 했지. 뭐 그 이해를 하는데 그래 나중에 또 바꾸고 말고 예를 들면 DJP처럼 합의서를 써가지고 하면 되지 않소. 그 저는 솔직하게 당시에 말씀드리기는 오늘 처음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나이가 좀 너무 들어서 뭐 젊은 대통령 하기에는 좀 나이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제 또래에서는 아직도 제가 젊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을 제가 한국에서 술 먹고 뭐 그런 짓이 있죠. 밤새 고수도 없이고 그런 걸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저는 항상 혁명적 긴장 속에서 살고 항상 미국의 청문회 가서 열심히 보고 특히 여기서 내가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한국에서 생각했던 이승만, 박정희 두 분에 대한 생각이 미국에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저는 4.19 때 이승만 경무대 앞에서 데모했던 사람이야. 바로 제 옆에 있는 서울미대 여학생이 총 맞아 죽었어요. 저는 그러면 혁명아야. 그러나 한 번도 엊그제도 4월에 회장까지 했습니다만 한 번도 4.19에 대해서 내가 무슨 공헌자 유공자 등록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그거 안 합니다. 와 보니까 엉뚱한 애들이 그냥 4.19 행세하고 유공자 부상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승만에 대한 굉장히 감정이 나빴죠. 그런데 4월 20 머리 돌아갑니다만 4월 26일인가 국민이 원한다면 하고 나가더라고. 나가는 현장에 제가 그 통의동 그 골목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가는데 거기에는 그 아저씨들이 한 40, 50대는 아주머니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저렇게 잡았을까? 이거 아주 미스터리예요. 막 우리는 독재자라고 막 했는데 이 박사가 뭔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구나. 그렇지만 제가 그걸 인정하기를 좀 싫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미국에 가서 제가 다니던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 대학 바로 건너편에 프린스턴 이 박사가 다니던 프린스턴 대학이 있고 한때 이승만 박사도 유펜에서 좀 1년인가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사의 그 행적을 보니까 이 양반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제가 많이 끌려다녔죠. 얻어 터지고 많이 끌고 다니고 했습니다만 이 양반이 이 나라를 근대화 산업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도 희화화처럼 됩니다만 경부 고속도로 만든다고 기공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야당 정치인 지도자급 두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서 반대 데모를 했어요. 데모하는 이유인 즉슨 이것은 경상도에 중심이 돼 있고 농토를 많이 버리고 그걸 만들면 농토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막 난리를 쳐서 데모를 했어요. 그 데모한 사람이 김영삼과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걸 굉장히 애국적인 걸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가보니까 경부 고속도로가 없어서는 이 나라 수출 입국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게 세계적 견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구나. 그리고 당시에 첫째, 두 번째 특히 망명 중에 돌아왔던 김대중 대통령 당시 선생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열심히 했어요. 다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던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두 양반의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은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책입니다. 일본에서 1호판도 만들어서 1호판도
출판기념회에서 거기서도 한 10만 권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정치쟁이이기 전에 글쟁이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데 말씀은 이제 돌아와서 정광훈 그 광화문 세력이 정광훈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종교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새벽에서 수없이 많은 이 나라 국민들이 몇 년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쫓아왔다. 매주 토요일이면 저 충청도 아산 꼴짝이 무슨 경상 전라도 영광 한평 그런 데서도 버스 동원해가지고 버스값 돈 10,000원씩 20,000원씩 내고 벤또 사가 도시락 사가지고 쫓아와서 거기서 하우성 치고 그 저녁에는 아무도 칭찬해주고 막걸리 한 잔 사주는 사람도 없어. 또 그 버스 타고 또 돌아가. 그래갖고 하루를 완전히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잘 뭉뚱그려 가면 뭔가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밑에서 박근혜 탄핵을 시켰던데 주역을 했던 사람, 까막서 보냈던 사람, 뇌물로 해서 까막서 보냈다가 자기 스스로 입을 벌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야, 나는.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장관 자리 6개 가지고 내가 타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정몽이가 나를 무슨 대회 만들어가지고 무슨 특별 전체 국민대회인가 나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시켜버렸어요. 이런 독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야. 네? 그래서 내가 가서 전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셔. 여보시오, 전 목사. 들어가면서 당신 하나님 요새 안녕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여보,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고 김경재를 통일대통령까지 만들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눈에 선선해. 다 들려. 어디 테이프도 있어. 근데 당신이 입장을 바꿨으면 하나님이 입장을 바꿨는지 당신이 다른 하나님을 선택했는 두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오?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이지 그때 그리고 돌아와서 하도 화가 나서 나왔는데 저 사랑교회 앞에 적어도 400~500명의 그 광화문의 그 아줌씨 할머니들 광화문 할망구라고 속칭 부리는 애칭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후보님 사진 찍읍시다 어쭅시다 하고 제가 사진을 한 100여 장 한 200여 장 찍었을 거예요. 이 재패에서 아주 피곤하고 지쳤는데 그래서 그때 코로나가 걸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끙끙 앓고 어쩌고 하다가 건국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8박 9일인가 7박 8일 만에 완치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동안 정광훈과 나이가 막 온갖 욕설을 다 쏟아부은 것을 제가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만약에 들었으면 아마 제가 미쳐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환난의 시기를 나에게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구해 주신 것 같아요. 돌아오니까 막 테이프를 보니까 와, 내가 자기에게 50억을 달라고 했다, 500억을 달라고 했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그 테이프에 다 있어. 그래갖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김경재에게 원자탄을 안겨버리겠다 그러더라고. 기가 막혀. 정광훈이가 이 얘기를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원자탄을 안겨버리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도 버지니아 신학교 제150회 수료생입니다. 버지니아 시어로지컬 세미나리가 대단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교회를 만든 것이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데 에피스코팔이 유명한 신학교가 딱 2개 있어요. 하버드의 에피스코팔 신학교 그리고 버지니아에 제가 다녔던 그 에피스코팔 세미나리입니다. 미국의 첫째, 둘째 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그 학교의 명성을 가지고 올라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버드 세미나리는 학자를 만들고 버지니아 세미나리는 비숍을 주교를 만드는데요. 교역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매년 전국 50개 주의 주교들이 장학생을 한 사람씩 보냅니다. 버지니아 신학교에. 그러니까 그들의 언더, 그래서 학부가 대단히 하버드 애들 짱짱한 애들이 옵니다. 굉장히 좋은 신학교예요.
명성제도 신학교를 다녔고, 목사님이라고 따지자면 제가 엊그제 어디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가 많이 알아요, 제가. 우선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 입시를 흔들어 버릴 만큼 그냥 종교적 신앙에 빠지게 했던 박태선 장로. 저는 그 양반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소년 시절에 철부지 절을 순정을 지키게 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가지게 하는 그는 너희가 훌륭한 선생이었어요. 철학기들 몇 달씩 하고. 그리고 돌아봐서도 강원령 목사님,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김재준 목사님. 그리고 제가 공군사관학교 교관했을 때 그 교목을 했던 김선도 대위, 강남의 광림교회 창설자시죠. 제가 형님 동생이에요. 그뿐입니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제 조카뻘 되는 사람이야. 제가 가서 그 소개도 받고 박수도 받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를 많이 알아요. 그러나 특히 대학 시절에 제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감동 깊게 해준 목사가 당시에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이금식 목사라는 분이죠. 정말로 설교를 잘하셔. 제가 빠지지 않고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는 전혀 별종의 사람이야. 아니, 후보가 된데 후보를 단일을 하자는데 자기가 뭐 한다고 나를 잘라버려?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얘가 오늘 요만큼만 얘기하겠는데 그 후로 정광훈하고 나오는 관계가 4년 동안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새 이런저런 얘기를 듣자 하니까 어디 가서 저를 자꾸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을 우파고 어쩌고 아니 우파라는 거 정광훈이만 하나 다 아는데? 에? 그러면서 북한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한 거 뭐 좋은데 북한에 얘기한 것이 조금 과장이 돼. 그래서 내가 좀 쑥스러워서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전 목사가 이런 것을 인용하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는 좀 과장됐다 하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의 군비 준비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80 혹은 85%가 완성됐다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혁명 열사능에 제가 참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한테 그거 하지 않는 대신에 혁명 열사능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운형이 묘도 있고 성시백이 묘도 있고 한국에서 한가락 했다는 사람도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면 왼쪽에 쪽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한 10개나 11개나 9개나 정도 되는 비석이 있는데 광주 5.18 이거 그걸 써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수행하는 청년한테 야, 당신이 무슨 광주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 모른 척하게 물었죠. 있고 말고요. 아니 광주 왜 당신들이 뭘 했어? 그렇게 그때 현지에 있는 사람들 하고 여기서도 특파를 하고 특파를 뭘 해서 그리고 제가 바보처럼 묻는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게 대충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고정간첩의 묘비 같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 후에 또 추가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 후에 이제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에 북한에서 왔다고 추정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시체를 청주 어디인가 집단으로 묻어놨다가 그것이 비행기를 통해서 북한으로 송환됐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북한의 고위층이 한번 우리나라에 무슨 스포츠 행사에 한번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비행기에 실려서 보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강원도 속초에서 무슨 선박으로 해서 보냈다는 설도 있고 근데 그건 이 세상이 밝아지면 그거 다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저기 함경북도 청진인가 함흥 저 위에 어디다가 새로운 일종의 우리나라 제2의 현충원 대전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300몇 명인가 400몇 명.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김경재 총재가 이거 받아. 나 그거 본 적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거야. 아니 나는 그 양반의 그 애국심을 의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 하고 안 한 걸 안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나도 그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비석을 하는 거. 근데 나는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없고 또 내가 그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18 문제에 대해서는 요새는 고맙게도 제가 제기했던 안 정도가 비교적 무리 없이 통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저는 80년 당시에 광주 5.18 문제를 뉴욕 현지에서 신문으로 해서 대서특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뉴욕 근처에서 나오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5.18에 대한 특별한 그 사진, 한국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걸 많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도 5.18을 위대한 광주 시민의 민주항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짜가 끼어 있는 것은 맞아. 그래서 저는 가짜를 빼내라 이거야. 왜 5.18 현장에 있지도 않은 정치인 나부랑이들 목사 신문기자들이 거기 가서 무슨 5.18 유공자라고 이름을 걸고 돈 받아먹고 뭐 몇 억씩 받아먹고 그딴 짓을 하냐 이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 5.18 그 지금 뭡니까 망월동에 잠들어 있는 사람의 그 유가죠. 그거 5.18 유공자 진짜 사람 아닙니까? 왜 딴 사람들이 끼어드냐 말이야. 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그걸 주장해가지고 뭐 스카이 데일리나 뭐 이런 등등 여러 신문 언론 중에서 5.18을 광주 사람들이 스스로 정화시켜라 이런 안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세상이 좋아지면 차분차분하게 광주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모든 사람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5.18 가지고는 절대로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지 못합니다. 예? 깨끗하게 해. 빠지려면 빼야 돼. 왜 그 관계 하지도 않았던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그게도 5.18 가짜를 들어가고 앉아 있냐 말이야. 말이 안 돼. 제가 뭐 엉뚱한 얘기로 갑니다만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호원 목사에 대해서 내가 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그만하면 저하고 이제 뭐가 풀어지리라고 생각했는지 5.18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TV에 좀 같이 나오실 수 없습니까? 하고 문자가 몇 번씩 왔어요. 살해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그걸 봤다가 모른 척 하는 것도 좀 미안하고 해서 아니, 살해하고 뭐고 그거 하기 전에 귀하고 나하고는 다른 얘기가 정리가 돼야만, 얘기를 하고 그럴 거 아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오늘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내가 긴히 상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4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원제목으로 돌아옵니다. 4년 만에 만나게 갑진년 종월초하루가 됐네요. 종월초하루 여기서 우리가 가끔 밥 먹던 어떤 호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탁 앉자마자 아주 그냥 4년 전에 그냥 유쾌하게 그냥 얘기했던 그 사람이 아주 사교적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듯이 그냥 오랜만에 만난 선배 만나듯이 저하고 나하고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허여가 뚱치가 커서 나이가 만목점 저보다 한참 아래 사람이에요. 그럼 한참에서 여보시오 강 목사 전 목사 그런 얘기 그리고 누구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를 딱 처음에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였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는 내가 토론할 용의가 있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선 당신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응? 나는 일생 80을 살면서 내 평생에 정광훈이에게만큼 내가 모욕과 비굴한 그 고통을 당한 적이 없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서운하고 그런 것을 많이 겪었지만 나는 항상 남을 배신하는 것보다 배신을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좀 그런 일을 했겠는가 차라리 그에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가장 결정적인 지옥을, 내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지옥을 안겼어. 대통령 후보를 네가 잘라버렸잖아, 마음대로. 법률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법률도 그런데 그 양반은 그 당시에 그 국민혁명당이 한 거 자기 소유라는 거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놈의 선지자가 어디서? 자칭 선지자지. 이거부터 사과해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누가 뭐 최승수 목사님 이런 사람들 저에게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해를 붙이려고 애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붙여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고했으면 좋겠냐. 간단하다. 나는 아무 조건 없다. 내가 늘 공개된 데서 사람들이 많이 본 데서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저기서 나한테 큰절을 탁 하면서 총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악수하고 그걸로 끝나겠다. 나는 인간적으로 정광훈은 이미 용서했다. 그 인간의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뭘 했고 어떻게 대하고 자기가 뭘 이룩하기 그 나름대로의 노력. 그거 다 이해한다. 왜? 인간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어. 그래갖고 뭐 부인하고 싸움했다가 애가 어떻게 뭐 하고 다 그거 이해한다. 그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다. 그러나 명생 당신이 뽑아놓은 대통령 후보를 당신 스스로 잘라버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50억을 샀다? 그리고 앉아서 TV에 나와가고 누구야? 주옥순이? 자그만 여자이죠. 그 여자하고 뭐 김학성인가 하는 교수 뭐 어디에서 교수했다는 두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김경재가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나갈 거예요. 내기합시다. 끝까지 가나 안 가나. 내기를 걸더라고요. 와, 세상에 이렇게 악독하게 보복을 하는 사람이 있나? 요새는 또 주옥순이 안 보이대. 어디 가셨나? 그 나한테는 옛날만 그렇게 사근사근했던 사람이 나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나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되든 안 되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후보를 끝까지 가서 내 평생에 대통령 후보 끝까지 갔다는 경력을 좀 가지고 싶다. 할 말 다 하고 마지막 5분 전까지 내가 뛰겠다. 근데 5분 전에 이제 문제가 뭐가 벌어졌냐면 제가 사실은 그 7,300명 정도의 참관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빠질 것을 대비해서 참관인 필요한 사람을 제가 같이 출마했던 옥은호라고 부정선거 반대하는 아주 투사 있습니다. 서울농대 나온 아주 투사가 좀 우리 이상로 박사하고 아주 친해요. 그 사람에게 제가 살살 사람을 많이 그쪽으로 보냈어요. 내가 추천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왜? 내가 사퇴를 해보면 그 사람이 다 못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했는데 막판이 되니까 야 이거 빠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10번 김진애 후보님 지지합니다만 찍기는 2번 찍겠습니다. 그럼 그러세요. 그런 것이 제 연설의 댓글에 수백 개가 떠 있습니다. 수천 개까지는 모르지만 수백 개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건 혹시 내 표가 당락에 무슨 결정적인 문제를 되면 내가 역사적으로 완전히 죄인이 된단 말이야? 에?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생각했어요. 설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걸 나에게는 천형으로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나도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막상 딱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백모 박성현이라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조선대학교 창설자 박철웅 선생의 아드님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정치학자인데 제 대학교 후배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PhD 한 사람이에요. 아니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뭐 하시는 연락이 잘 안 돼. 그 사람이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해가지고 형님 요 우리 참관인 명단 좀 넣어주시오. 그래갖고 한 3,000여 명이 그걸 가져와서 그러니 받아놓고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황교안 전 총리 측에서 뭐 그 부정선거 뭐 한다고 그거 하도 되느냐고 뭐 그거 우리 이제 당원들이 어물어물 했던 모양이야. 그래갖고 이 두 팀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틀 동안 완전히 점령하고 이걸 막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7,000명 이상 들어갔어요. 그러니 제가 빠질 수가 없잖아. 빠지면 제가 천하에 웃기는 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빠지면 그 사람들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오건호 쪽에 제가 잘 알던 후배 중에 단단한 애들 있죠. 그런 선거에 경험이 있는 애들. 안 되면 그냥 투표함을 깔아앉고도 버티는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몇십 명 파견했어요. 선거를 불협듯 눈으로 지키라.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사람들은 와서 그래요. 자기들이 시비를 많이 걸고 어쩌고 했기 때문에 쟤들이 제대로 부정선거를 못해서 윤석열이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뭐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고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결과적으로 빠지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치욕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경고와 가르침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몇천 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찍어준 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유튜브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제 고등학교 친구들 밥 사러 간다고 갔더니 오랜만에 만난 윤이라는 제 친구가 하나 있죠. 이쁘장하고 잘생긴 놈이야. 성균관대학교 약대가 나서 약 팔고 돈은 착실히 잘 먹고 사는 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항상 대학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좀 삐딱해, 저한테. 쟤를 좀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자기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존경받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공군 50기 장교 회장을 한 10여 년 가까이 10년 이상인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그냥 네가 계속 해라고 막 주장해서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이 뭐 7월 1일 임관이면 뭐 가서 밥 사는데 돈 좀 내가 밥 사고 뭐 그런 것만 합니다. 이번에 2024년 7월 1일이 저희들이 공군 소위로 임관된 지 60년입니다. 60년에서 이번에 큰 잔치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공군 친구들은 지역적 감정이나 이런 게 좀 덜 하거든. 그때 그래도 20대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를 우리 동기생 중에 그래도 명색이 유일하게 국회에 진출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쟤를 좀 예우를 해줘요. 그런데 특히 이게 대학도 괜찮아. 근데 이 꼬마 시절 아직 뭐 제기차고 뭐 이러고 놀고 했던 시절 중에서 제게 절대로 그걸 안 해주는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딱 와서 야 그거 그 유튜브 니가 뭐 하라고 하냐 이러더라고요. 왜 뭐 좋은 말을 한 말 해줄 거 있냐? 그 뭐 5만인가 밖에 안 되는 거 그거 뭐 그 효과가 있어. 그래서 효과가 있든 없든 그래도 내가 내 방송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번호를 내가 아는데 내가 그래서 딱딱 하나씩 보내면 그 사람들 일자가 있다가 번호가 딱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 대충 알지.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뭐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김명희가 무슨 발언을 한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한다. 왜? 그게 나쁘냐 할게. 니 잔소리 하고 어쩌고. 잔소리 하면 정 싫으면 그냥 듣지 말아라. 그런데 걔 중에는 또 친구들은 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야, 네가 그걸 해갖고 뭐 특별히 돈 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가 그거 지금 한 2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는 네가 확실하게 한 것 같아. 그게 뭔데 그게? 네가 적어도 대통령이 됐으면 윤석열보다 잘했으리라는 건 네가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에이 자식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농담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난다면은 이번 40선거 지나고 난다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할까 말까 하는 거 잘 연구해보고 그때 이제 자유민주 체제가 잘 잡히고 이날에 주사파가 분탕질 벌이는 그런
허잘것없는 짓거리가 빠져 역사적 파행이 빠지고 그러면 저도 이제 책이 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요새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아니 분명하게 이석기 세력의 그쪽 패거리라고 하는 사람 5명을 딱 넣어놨더라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어느 나라 소속 정당인지 이재명이 이걸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시 본론 돌아옵니다. 너무 길이 간 거네요. 어이구요.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정몽이가 그걸 절대로 사과를 못 하더라고요. 지는 자기 나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 엊그제 정몽은 TV를 보니까 지나가는 말,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가 대통령이 나와야 될 것 같아. 하고 웃으면서 옆에 사람들이 막 아첨하듯이, 맞춰요. 그렇고 말고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야망에 저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누구 만날 사람이 있다고 부랴부랴 가는데 아마 유동규 만나러 간 것 같아요. 막 그 만나러 간다는 약속이 거짓말 아니에요. 부랴부랴 가면서 그 남순희 전도사가 뭐 봉투를 하나 딱 놔두고 거기 오고 내가 옷 벗은데 딱 안에다 감춰놓고 가더라고. 이게 뭐요? 그리고 막 가보니까 봉투가 있어요. 아니 이 봉투 오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남순희 전도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문자에다가 당신 이거 계좌번호를 나한테 불러주시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잊어먹었어요. 2019년, 20년 그 사건 벌어졌을 당시에 이상로 기자가 정광훈 목사 인터뷰를 한 2시간 했어요. 도로 오면서 와서 보니까 보따리에 500만짜리 봉투를 하나 딱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로가 입장이 난처하죠. 지금 내일로 미래로 하는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확실히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확실하죠. 그럼 내가 돌려드리게 하지. 그리고 남순희 전도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뭐 보낼 게 있는데 그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오. 전화가 딱 왔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 돈을 딱 보냈어요. 그게 무슨 돈이에요? 이상로 기자가 받은 돈 돌려드린다고 해서 내가 대신했습니다. 근데 그 번호를 오래 가지고 있다가 제가 잊어먹어버렸어요. 오래 한 몇 년 돼서. 그래서 내가 그 계좌번호를 잊어먹었으니까 무응답을 하지 말고 나한테 알려주시오. 안 알려줘.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맥데니엘 뭐 그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맥데니엘도 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볼 때 이렇게 찬송 같은데 저 위에 계좌번호가 위에가 있더라고요. 누가 찍어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설날 다음 날 2월 11일 0시 53분 54초에 제가 딱 돈 보내서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인간적으로 좀 안쓰럽고 그 불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사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어디가 좀 흠결이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종교 지도자면 종교 지도자처럼 살아야지. 이건 완전히 요새 정치꾼이야. 그리고 아까 누구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무슨 정치 공작을 이미 내가 안에서 했을지도 몰라. 넌 아마 그러려니 하고 그건 그 양반의 삶이니까. 요새 또 뭐 이런저런 말썽에 이렇게 휘말리고 어쩌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정광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느냐고 저한테 공격을 많이 해요. 뭐 야합하는 건 무슨 놈의 야합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오래 기다리다가 자기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이 다른 방법을 취할 때까지 내가 며칠 기다리고 아무 말 없으면 내가 내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정광훈과 나와는
인간적이거나 무슨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연관과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뭐 좋은 선교 활동하고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저를 그렇게 이용하거나 그렇지 마시고 서로 간의 삶을 존중하면서 삽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오해했던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번 선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도 시간이 있으면 또 한성천 그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먼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으면 그 전에 여기 왔을 때 제가 차비를 한 20만 원이가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하겠다고 막 문자가 와서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고 한 3시간에 오시면 또 그때 다시 여러분 뵙기로 기약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